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와 전투기 19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20대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가 한꺼번에 카디즈에 진입한 건 이례적인데 군당국은 일단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만 그 배경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갈등을 빚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자국의 영토와 영공 방어를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현재 세계 20여 개 국가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다.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방공식별구역을 전면적으로 선포한다. 일본은 왜 진주만을 공습했고 이후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공부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지입니다. 지난 12월이었죠.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기 4대 그리고 러시아기 15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을 해서 우리나라의 전투기가 대응으로 떴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올해 1월이죠. 대만 항공식별구역에 중국기가 떠서 또 대만 전투기가 뜨는 또 이런 긴장감이 좀 감도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방공식별구역이 뭔지 아시나요? 공부해왔구나.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이 아디즈라고 하는 방공식별구역은 항공기가 영공으로 진입하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진입을 미리 막을 수 있게 임의로 설정해둔 선입니다. 영공과는 또 좀 다른 게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바로 상공이라면 얘는 범위가 좀 더 넓다고 볼 수 있죠. 공부 좀 많이 해갖고 왔어요? 네, 굉장히 뿌듯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게 된 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용환 소장님, 태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방공식별구역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미국에서 있었다고요. 네, 그 유명한 보통은 태평양 전쟁의 발발 계기로 알려진 진주만 습격 사건이죠. 진주만 사건을 놓고 보면은 항공모함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터지게 된 겁니다. 이 진주만 기습에 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습을 시도를 한 거죠. 처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한번 이런 거 비슷한 걸 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 분위기로 네? 갑자기 퀴즈를 내주고 갑자기 시험도 봐야 되고. 이 힌트는 영국과 이태리입니다. 선배님 아셔야죠. 영국과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네. 타란토 공습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타란토 공습의 어떻게 보면 확장판인 사건이에요. 그때는 뭐 동원된 항공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진주만 기습에는 총 450여 대의 항공기가 동원이 됐고요. 그리고 그 450대를 또 실어올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6척의 일본 항공모함이 동원된 거예요. 근데 사실 기습이라는 건 모르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지 않았잖아요. 알고 있지 않았나요? 알고 있었다. 일부러 유도를 했다. 이런 루머들이 많은데 사실은 알고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를 만든 이 하나의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 진주만 공습이 다들 아시듯이 1941년 12월 7일 날 벌어졌죠. 그런데 이 보고서는 그 전에 한참 전에 만들어졌어요. 1941년 3월경에 만들어졌습니다. 보고서의 이름은 마틴 베린저 보고서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미 육군 항공세력, 미 해군 항공세력의 사령관들이에요. 그만큼 이 항공 전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었죠. 네. 보고서 내용을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일본은 오렌지 계획에 따라서 아군 함대의 반격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진주만에 정박한 아군 함대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일본의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세력은 아군의 조기 경보가 발령되기 전에 기습을 성공할 수 있다. 세 번째, 일본은 선 공격한 후에 선전포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가장 위험성이 높은 공격은 항공모함 세력을 이용한 공격이다. 근데 이거는 살짝 빗나갔어요. 이분들이 이 보고서에서는
한 척이나 두 척 정도 동원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본은 무려 6척을 동원을 했죠. 어쨌든 그거 빼고는 지금까지 다 네, 맞았어요. 예. 이것도 일부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어쨌든 한두 100%와 척. 이제 네, 네, 네. 거의 그래서 차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일부러 미국이 일본의 공격을 기다렸다 이런 식으로요. 자, 5번째. 공격은 여러 차례 실시될 것이다. 그러니까 1파 공격이 있으면 2파 공격, 3파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이거 공습 이후에 쓴 보고서 아니죠? 아니, 뭐 정확하게 이 보고서가 계속 이 한 번 딱 쓰고 끝난 게 아니라 업데이트가 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7개월여 전에 이 보고서는 벌써 나왔던 거예요. 이 정도면 미래를 보는 사람들인데. 예. 6번. 만약 공격을 시도하는 일본 잠수함이 있으면 그 근처에 일본 항공모함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어허. 7번째. 공습은 새벽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어허허. 공격과 동시에 잠수함의 기습이 있을 수 있다. 어허. 8번째. 오하우 섬에 있는 항공 세력은 이런 공격을 대응하기엔 부족하다. 어허. 9번째.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오아우 섬에 대한 전방위 원거리 정찰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B-17 폭격기 180대를 오아우 섬에 배치를 해야 한다. 해군에는 60대 이상의 초계기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방위 360도로 오아우 섬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 택도 없이 모자른 숫자죠. 게다가 해군은 해군 본연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수행하느라 이 전방위 감시를 할 수는 없었죠. 이때 당시에 지금 한 가지 보고서에 내용이 빠졌네요. 이때 당시 하와이에는 타임머신이 있었다. 이거 몇 개월 후에 가서 보고 와서 쓴 것 같은 보고서예요. 맞아요. 예. 근데 아니 이렇게까지 정확한 게 맞췄는데 이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요. 이게 타이밍의 문제인지 아니면 일본을 누가 도와준 건지, 하늘이 예, 아니면은 뭐 이게 정보 분석의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해군성이 있고 육군성이 있고 그리고 전쟁성이 따로 있었어요. 네. 그럼 전쟁성에서 이 보고서를 받은 뒤에 1941년 9월 정도에 전쟁성에서 평가를 합니다. 네. 오아우 섬이 공격을 당하면 어떤 순위가 제일 위험할까? 그래서 그 순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잠수함에 의한 직접 공격이나 기뢰 설치. 즉 잠수함이 이 오아우에 근접해서 뭐 진주만 항이나 직접 어뢰를 쏘든지 아니면 기뢰를 설치해서 이 공격 행위를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 순위. 두 번째 순위, 친일 세력들에 의한 사보타지 및 파괴 행동. 아하. 일본계 미국인들이 하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내부에서 들고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네. 심지어 그 일본 영사가 이 전쟁 전에 기습 전에 이 일본 개들을 접촉을 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다녔습니다. 어허. 근데 없었어요. 없어서 이 영사를 가장한 첩보원인데 이 사람이 일본 본국에다가 일본계 미국인들은 쓰레기들이다. 뭐 이런 정보까지 보냈대요. 물론 비밀 정보로 친 거죠. 자, 세 번째, 기뢰, 함정, 항공기 등을 이용한 상선 공격, 어허. 항공모함 세력의 공격. 어허. 이게 바로 이 기습이 네. 어허. 사순위가 된 거죠. 다섯 번째, 전함 세력의 공격. 그러니까 옛날 방식, 재래 방식이죠. 여섯 번째, 복합 공격. 이 정도면 미 육군 그다음 미 해군 굉장히 뛰어나게 보고서 예측하고 준비하자고 했는데 전쟁성이 문제네. 이거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성에서도 그 마틴 벨린저 보고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첫 번째 시도잖아요. 네. 타란토라는 것도 있긴 했었지만 설마 일본이 이런 신개념을 동원해서 특히 이런 하와이 같이 신개념을 대입하기 힘든 지형에 사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중요한 게 뭐든 터지면 꼭 뒷북으로 적의 사전에 정보가 들어왔는데 대응 안 했다라고 비난을 받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원래 정보라는 것은 수집하는 데 위력이 있는 게 아니고 분석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흔히 말하는 뭐 CIA나 KGB가 왜 저렇게 크냐. 그럼 또 이제 음모론이 막 들어가거든요. 저 조직이 저렇게 클 필요가 있냐. 근데 그게 수집하는 것보다 분석이 힘들기 때문에 분석가를 만들어내고 분석하는 시스템 만들어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 투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분석에 투자한다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걸에 투자하는 건 어느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이렇게 생산물이 나오고. 근데 분석이라는 건 원래 맞는 말보다 틀린 말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그걸 또 이제 걸러내야 되고 또 걸러내야 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낭비적으로 보이고 고급 인력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면 전쟁성이 분석을 제대로 잘 못한 것이고 이 분석을 잘 못하게 투자한 미 정부가 준비를 미흡하게 했다. 그거는 미 정부의 물론 정말 네. 잘못한 거지만 이게 전 세계 공통인 것이 국가기관에서 정보 분석할 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보면 딱 이게 보면은 네. 대응할 수 있는 거에 자꾸 집착을 해. 아. 그러니까 모든 조직은 답이 나오는 대안을 내나 문제를 제기를 해야 돼요. 이거 솔직히 요즘 기업도 다 똑같아요. 아. 갑자기 답이 안 나오는 거 이러면 우리 다 바꿔야 돼 그러면 아. 쇼크가 오잖아. 그 그래서 투자에 뭐 그러면 알아서 이게 바뀌어요. 대응할 수 있는 문제만 상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솔직히 우리도 그랬고 뭐 전 세계 어디나 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습은 다 알아. 다 보고서 올라갔고 아하. 근데 왜 대응 안 하냐? 다 보면은 대응할 수 있는 것, 지금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 순위로 들어가요. 아하. 그리고 책임 회피용으로 저 4, 5순위에 또 들어가. 이 철저한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낮게 비행을 해서 타격할 줄 몰랐다라는 그런 어떤 미래형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상정을 한다. 사실 그것도 정보가 안 나와서 그렇지. 연습하는 거 다 들켰을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레이더 다 바꿔야 되고 뭔가 대안이 안 나오죠. 대안은 있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거나 그러니까 머리 기존 인력 다 바꿔야 되거나 그럼 뒤로 가는 거야. 그럼 최고의 모범 답안은 안 본 척. 못 본 척. 아니 6번 순위로. 아니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실제 공격은 한 4순위 정도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네. 그죠? 네. 항공모함 세력의 공격이 어찌 보면 예상을 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왜 4순위예요? 조금 전에 박사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순위 그리고 제일 확률적으로 높은 거를 네. 한 거죠. 왜냐하면 항공모함을 동원한 항공 세력의 이 공격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순위가 틀렸을 경우, 만약에 이거를 1순위로 놨는데 그거 말고 다른 재래식 공격이 들어왔을 경우엔 순위를 지정한 사람이 문제가 됐겠죠. 그리고 항상 또 이것도 실수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국 이때 뭐 일본이 약소국은 아니지만 강국과 약소국이 싸울 때 강국은 대체로 잃어버리는 걸 싫어하잖아요. 네. 뭐 우리가 쌓아놓은 재산을 부셔야 된다거나 네. 엎어야 된다거나 그러면 손실이 큰 거야. 자꾸 그런 걸 안 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약한 사람은 내 몸의 절단이 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결론을 이렇게 시행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안 하게 돼요. 이 항공모함 6척을 동원한다는 걸 왜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럼 일본 해군이 전멸이야. 실패하면. 그러면 야 쟤들이 저렇게 힘들게 쌓았는데 과연 저걸 갖고 올인하겠니?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한 척, 두 척이거나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본도 처음에 진주만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고요. 네. 진주만 공습을 모든 이 장군들이 그래 하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야 너무 호황때다. 차라리 우리가 이 남방 이 전선부터 하고 그리고 미국 함대는 끌어당겨서 재래식으로 거함 거포 그냥 대함 거포 이 전함끼리 붙어서 파괴를 해버리자 이런 고전적인 방식을 지지하는 장군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많았어요. 왜 야마모토가 유명해졌냐면 진주만 기습 이 작전을 수행할 때는 몇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었어요.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 왜냐하면 이게 다 증명이 되면 미국도 그렇게 대응할 거니까 이러한 10가지 산을 넘어야 된다라고 아직 대비 안 하고 있을 때 그걸 추진한 거지. 그럼 이게 사순이면은 전혀 대비는 안 했어요? 대비했죠. 대비는 했는데 문제는 모든 게 조금씩 늦춰졌어요. 그 중에 하나 예로 들 수 있는 게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는 사실은 1939년에 벌써 설치가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조금씩 뒤로 미뤄지다가 1941년 7월 첫 번째 레이더가 설치가 돼요. 아이고야. 임박했네. 게다가 이 설치된 레이더가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형 레이더예요.
네. 고정형 레이더와 이동형 레이더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특히 고정형 레이더는 이 안정된 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동을 오래 시킬 수 있죠. 네. 이동형 레이더는 장점은 여기저기 자기가 원하는 이 포인트에 가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계속 운영되는 상시 운영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켰다 껐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발전기를 돌려야 돼요. 안정된 전원이 없는 거죠. 이거 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으면 이거 레이더가 무용지 모르네. 그렇죠. 제가 켰을 때 저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려면 여러 대를 넣어서 교차로 해야 되는데 맞네요. 이러면 이제 또 이 복잡해지지. 복잡해지면 훈련 들어가야지, 조직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41년 7월에 첫 번째 이동식 레이더인 SCR-272 한 대가 설치가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레이더가 11월 27일, 그러니까 1941년 11월 27일 기습당하기 얼마 전이죠. 네. 네, 며칠 전에 이 오하우 북쪽의 오피나 스테이션에서 가동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왜 상시 가동하는 고정형을 먼저 안 달았어요? 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레이더가 이 1941년 11월에 도착을 해 있었어요. 네. 근데 고정형 레이더는 사실은 제일 높은 지역, 그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 하와이가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반대가 심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그 지역이 국립공원이 관할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국립공원관리청에서 이거를 이 아름다운 곳에 달면 안 돼. 그래서 반대를 해가지고 공습이 시작하는 시점엔 장착을 못했어요. 와. 우리나라도 그거 있어요. 와. 그러니까 70년대 우리가 좀 뭔가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후진국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때 산 위에 레이더 기지 이렇게 네. 올라가면 무슨 우주 기지 같잖아요. 네, 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되게 뿌듯해했어요. 야, 우리나라에도 저런 게 있다. 요즘은 걔가 막 욕해. 저게 환경 자연 파괴. 환경 파괴하고 뭐 스카이라인을 해치고 어떻게 보면 사실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좀 가치관의 맞아요. 문제고. 근데 분명히 당연히 환경을 소중히 하는 건 맞지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여야지 환경을 지키지. 맞아요. 그렇죠. 네. 이 레이더 폭탄이 때려서 깨진 산이 복원하려면 몇만 년이 걸려요. 이 레이더만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어도 결과가 정말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와이에 기본적인 방어 시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나요? 있었죠. 특히 서류상 계획은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갖춰져 있는 이 무기 체계나 아니 방어 체계는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굉장히 허술했군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치돼 있던 이 대공 방어 시설 그리고 방어 체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인치 이동형 대공포가 60문 정도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동형입니다. 네. 장점은 아까 이동형 레이더랑 똑같습니다. 원하는 이 포지션에 갖다 놓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시가 아니라면 탄을 그 옆에다가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적기를 발견하고 쏘기 위해선 탄을 가서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엔 방공 식별구역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적기가 벌써 와야지 탄 받으러 가는 건데 아무리 빨라봤자 2시간 걸리는 거죠. 탄은 그 적기가 쏜 탄을 받는 게 빠르죠. 그 진주만 영화에 그 장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폭격하니까 총가지로 막 뛰어가고 총알가지로 뛰어가다 죽는 장면들 것 같아요. 나와요. 네. 근데 그게 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실전을 대비한다는 게 이래서 힘들어요. 3인치 이동형 60문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고정형 3인치 대공포가 26문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26문은 그 바로 옆에 그 탄약이 있어서 네. 바로 대응이 가능했어요. 네네. 그리고 사람이 37mm 사람을 배치를 안 했잖아. 그렇죠. 네. 탄은 두고요. 또. 고정형 대공포가 26문, 사람은 2인. 그리고 37mm 대공포가 20문 정도 어. 배치가 돼 있었고요. 12.7 대공 기관총이 109정 정도 와.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12.7mm 그 59경이 기관총인 거예요. 전차 위에 달려 있는. 아, 예. 그래서 이런 이유로 지상에 설치돼 있었던 이 대공 전력들은 사실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했고요. 함정은 그나마 모든 게 이동 거리가 짧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훈련이 함정 내에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기습 당일날 제대로 대공 능력을 발휘한 거는 함정에 있었던 그 대공화기 체계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에 반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왔겠죠.
아, 그렇죠. 항모 기동 부대가 처음에 모항을 떠날 때 이 배를 움직이는 수병, 심지어 장교들조차 자기네들의 행선지가 어딘지 몰랐다고 해요. 어허. 왜냐하면 작전 명령이 처음부터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항모 기동 전단이 기착지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서야 작전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게 그 유명한 기동부대 작전 1호입니다. 1941년 11월 23일 제1항공함대 사령관 나구모 주이치 중장은 아가기 함사항에서 진주만 공격부대 주요 지휘관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동부대 명령 1호를 발령을 하죠. 제1 목표로는 진주만에 정박한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부와 전함 4척 이상을 격침시킬 것, 그리고 오하우에 전개한 미 육군 항공 세력에 최대한 타격을 입힐 것. 여기서 많은 분들이 미 육군 항공 세력이 뭐야 그럴 텐데 그때 당시에는 미군에 공군이 없었어요. 미 육군 항공대가 이 공군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격 제대를 1파, 2파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1파는 오하우 북쪽 370km 거리에서 발진을 하고요.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내격기 40대, 수평 폭격기 49대, 극강화 폭격기 51대, 전투기 43대로 총 183대로 구성이 되고요. 제1 목표를 우선적으로 1파가 타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2파는 오하우 북쪽 320km 거리에서 발진을 합니다. 수평 폭격기 54대, 극강화 폭격기 80대, 전투기 36대로 총 170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파의 임무는요, 1파가 폭격을 하고 지나간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완파가 안 됐으면 다시 폭격을 하는 것, 그리고 남아있는 항공 세력들을 파괴를 하는 게 바로 2파의 목적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기습이 성공했을 때 이 진행을 하는 거였고요. 만약에 기습이 성공하지 않았다, 만약에 미군이 알아채고 채비를 하고 있었다면은 공습 순서가 원래는 바뀌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그러면 미군이 알아챘는지 안 알아챘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이 함대도 무선 침묵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그 항공 장교가 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습니다. 어차피 그 상공으로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을 테니까 만약에 기습이 성공했으면은 신호탄을 쏘겠다. 그래서 갔더니 미군이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공에 진입을 해서 완벽하게 기습이 성공을 했으면 신호탄 1발. 근데 기습이 실패를 했으면 신호탄 2발을 쏘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입을 했더니 완벽한 기습이 성공을 한 거예요. 신호탄 1발을 빵 쐈는데 구름이 깔려 있었던 거죠. 뒤따라오는 애들이 못 받겠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3초 뒤에 쏘면은 그 약속한 대로 기습 실패가 되니까 10초 뒤에 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오던 그 편대는 그걸 봤던 거죠. 첫 번째 걸 봤어 이미. 예, 그래서 순서는 바뀌었는데 어차피 완벽한 기습이 되니까 상관은 없는 거죠. 처음 계획은 먼저 이 전함 그리고 항공모함부터 때리기로 했었는데 이 기습이 실패했을 때는 이 지상 목표도 그냥 순서대로 때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어차피 성공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게 된 거죠? 이게 참전도 안 한 미국이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일본은 중국을 침략해서 중일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넓다 보니까 늪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기곤 있었는데 승리는 안 오는 이런 전쟁이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또 소련하고도 붙었는데 네. 소련한테는 박살이 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이제 좀 당황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대륙 전쟁은 육군이 주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해군은 그동안 작전 계획만 세우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대륙 전쟁의 소련 공격을 포기하고 바다로 나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는 태평양을 점거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약점이 자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일 전쟁이 늪에 빠진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지원이에요. 자기들은 아마 미국만 없었으면 벌써 중국은 성공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얘들은 자원이 없는데 미국이 전략 물자 뭐 5만 것들의 수출 금지를 때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쪽에서는 이거는 준 전쟁 아니냐, 뭐 필수 생활 물자를 안 주니까 우린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도 있고 전국도 타개할 수 있고 미국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태평양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태평양에서 딱 지나가는 길목 필리핀을 미국이 쥐고 있었죠. 네. 괌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히 미국과의 전쟁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럼 정말
정말 일본이 미국을 밀어내고 싶었을 것 같은데 미국을 침공할 계획도 있었나요? 아니요, 미국 침공은 없었어요. 이미 중국, 소련도 무시무시한데 미국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당시 일본의 목적은 태평양이에요. 근데 태평양에서 가장 큰 세력이 미국이니까 미국을 일단 이긴다가 아니라 밀어내서 전쟁에서 6개월이나 1년 동안 미 해군이 태평양에 못 오게 하자. 그러면 그 사이에 속전속결로 태평양을 점령하고 여기를 요새화한다. 나중에 일본군이 옥새 이런 얘기하지만 그때 이런 개념은 없었지만 일본 사람도 하도 이때 뭐 사무라이 뭐 우리는 뭐 세계 최고의 정신력 이런 걸 너무 과신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죽기로 지키면 절대 함락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제 옥새 같은 거에 뿌리가 이미 있었던 거죠. 근자감이라고 예, 하죠.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이상 미 해군을 묶어두면 그 사이에 우리가 태평양을 요새화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미국이 독일하고 전쟁을 하니까 협상을 걸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협상은 일단 우위를 점거하고 하는 게 협상이니까 네. 그 작전이었어요. 사실 미국 본토를 점령을 하자라는 거는 계획은 있긴 있었습니다. 진주만 계획을 짤 때 어떤 장교 하나가 오하우 섬에 상륙을 해서 병력이 거기를 점거를 하자라고 했는데 너무 허황되다라는 이유로 반려가 됐죠. 일단 세게 타격하고 협상하는 것이 여지껏 역사상 전쟁에서의 가장 첫 번째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일본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 사건의 방향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날이 일요일이었죠? 그렇죠. 예, 일요일 날 타격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요일 날 사람들이 교회를 가니까 그날 때려야 돼가 아니고요. 네. 일본도 사전에 굉장히 치밀하게 정보를 모았어요. 미군 함정들이 가장 많이 입항하는 날이 일요일이었던 거죠. 어허. 그래서 무조건 그러면 우리는 공격은 일요일 날 한다. 어떤 며칠 일요일이든 일요일 날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던 겁니다. 7일 날 새벽 6시 5분에 1파가 발진을 합니다. 네. 185대가 발진을 했는데요. 한 대는 이륙하자마자 추락을 했고요. 네. 한 대는 이 기기 고장이 나서 되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총 183대가 실질적으로 공격에 나서죠. 정말 죄송하게 여기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 첫 번째 추락한 조종사는 살았나요? 예, 그 옆에 있던 구축함이 가서 뭐 구조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구축함이 한 사람 구조하러 갔네요. 근데 이거 원래 이 정도면 되게 성공적이에요. 그러니까 항공기 항모에서 발진하는데 네. 뭐 지금 지상기지에서 발진해도 항상 뭐 이렇게 고장 이런 게 생겨요. 그래요? 이 정도면 엄청난 수준. 두 대를 제외한 네. 183대가 공격에 가담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뒤에 2파가 다시 발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래도 한 1시간? 1시간뿐이 안 되는 거예요. 1시간이면 정말 빠르게 다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1파가 이 발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비행기들이 세팅되고 활주로를 닫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다시 출발하기까지 1시간. 그렇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훈련량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 그런 2파 것 때문에 이제 근자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철저하다. 예. 그래서 7시 5분에 2파 총 167대가 이함을 해서 공격에 참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6시 30분에 미 해군 보급함 안타레스가 가표적 잠수함을 발견을 하고 구축함 워드한테 야 우리 잠수함을 발견했어 라고 이제 무전을 날립니다. 어허. 근데 구축함에서는 사실은 그 좀 작은 잠수함 같은 경우는 판별하기 힘들거든요. 네. 때마침 상공에는 이 초계기가 있었어요. 네. 초계기가 보니까 이거 잠수함이 오. 확실해. 그래서 이 함포와 폭내 공격으로 6시 53분 정도에 이 해당 가표적 잠수함을 격침을 시킵니다. 오호. 그리고 이 격침시켰다는 소식을 사령부에 알리게 되죠. 오호.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기습이 시작됐다는 단초를 제공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거 아직 1파가 오하우 섬에 도착하기 전인 거죠? 그렇죠. 오호. 예. 그러면 총 비상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요? 잠수함으로 인해서 미 해군은 경계가 이제 향상이 됐겠죠. 상향 조정이 됐겠죠. 네. 예, 적의 잠수함이 그 영해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진 않았지만 격침을 시켰으니까.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군성, 육군성, 전쟁성이 따로따로 있었다고. 네. 육군한테 이 사실을 안 알린 겁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전파가 빨리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휘 체계가 좀 애매했던 거죠. 이런 사건이 그 전에 일어났으면 좀 빨랐겠지만 첫 번째였으니까요. 그래서 육군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으면 그나마 좀 대비할 수 있었겠지만 육군이 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 게 당시에 첫 번째 1순위, 그러니까 오하우가 공격당했을 때 예상되는 1순위 시나리오가 뭐였습니까? 잠수함의 등장이죠. 네, 근데 퀴즈를 많이 내시네요. 그리고 오늘 형 이게 시험을 많이 본다 보니까 머리가 정말. 노트펜 준비해야 되나요? 그리고 항공모함 세력을 이용한 주 공격보다 사보타지가 더 위에 들어가 있었죠. 네네. 사보타지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파괴 행동이 있을 것이니까 이 항공 세력들을, 항공기들을, 항공 전력들을 좀 더 쉽게 감시하기 위해서 다 모아놨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잠수함이 들어왔으니까 육군 니네 경계해, 이제 그 항공기들 준비시켜 이랬으면 조금이라도 대비할 시간이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럴 기회가 없어진 거죠. 아니, 아마 그 그러면- 보고서가 비밀로 분류돼 가지고 읽어본 사람도 별로 없을 거야, 현장에 있는 사람들. 너무 아까운 보고서네요. 아니, 근데 그럼 그 레이더는 그때 꺼져 있었어요? 원래는 꺼져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맞아요. 맞는데 이게 배치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운영병들이 켜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니까 한번 켜서 이제 보는구나. 네, 아니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네네. 좀 익숙해지려고 했었죠. 그래서 7일 날 우리를 공습하려고 오는, 그러니까 북쪽에서 왔거든요. 일본군 편대들이 발견을 해요. 레이더에 점이 찍힙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하는데 일단은 그래 그럼 뭐 정보장교한테 보고를 하자.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이 정보센터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7일 날 사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 오하우로 오는 B-17 폭격기 편대가 있었어요. 그 정보센터에 있는 장교는 그거 우리 B-17일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자국 폭격기인 줄 알았군요. 애써 그 새로운 레이더 달고서는 막 기분 좋아지고 해보자. 우리 영국에 지금 뭐가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한순간이야.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일본에 대한 수출 금지 등 경제 제재를 강화한다. 일본은 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계획한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새벽,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을 공격한다. 일본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폭격기 공격에 미국 태평양 함대는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한다. 근데 이 보고는 했는데 이게 제대로 정보 체계가 안 갖춘 데에는 굉장히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있었어요. 보고한 보고병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이 점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군집이 큰지 몇 대 이상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화면상에서는 50대 이상이라고 판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근데 보고할 때 50대 이상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했었던 거죠. 그냥 온다. 네, 온다. 예. 그러면 또 정보센터에 있던 장교는, 보고받은 장교는 그럼 오면은 몇 대 정도 오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실수 같지만 이게 훈련이 되게 센 거예요. 이게 많이 필요한 거. 그리고 실전에서 많이 필요한 거고. 꽤 오래전에 왜 파리 지하철 유명한 사고가 있었는데 지하철에 브레이크 고장이 났거든요. 그 역으로 들어가면서 기관사가 이제 본부에다 센터에다 무전을 쳤어요. 지금 브레이크 고장으로 폭주하고 있다. 그리고는 끊고 이제 뒤로 대피를 했는데 몇 번 선로로 들어가는 자기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오는 기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부에서는. 그 사이에. 이게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게 네. 저희 아이가 보는 안전한 것에 대한 상식을 이게 배우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119나 112에 전화했을 때 불났어요 하고 전화 끊는 사람이 꽤 많대요. 너무 그래서 당황했으니까. 어디에서 불이 난지 위치를 얘기하고 나는 루카온지.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것보다 전쟁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 건데 그 연습이 부족했던 거네.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사실. 미군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 단초 2개를 놓친 거예요. 기습을 미리 알 수 있었던, 네네. 대비할 수 있었던 단초 2개를 놓쳤죠. 그래서 일본군은 완벽한 기습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도라를 타전을 하죠. 이게 기습 성공을 알리는 암고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에게 처음 희생양이 됐던 오아후 섬에 있던 이 미군 비행장들은 폭격을 당해서
많은 기체들이 지상에서 파괴가 되죠. 혹시 모를 오하우 섬 내부의 적대 세력들의 파괴 활동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체들을 한데 모아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폭격을 하면 하나 터지면 옆에는 같이 불붙어 뭐 연속적으로 터진 거죠. 네, 미국이 진짜 좀 안일했던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제가 왜 그 뭐 대안이 있는 대책만 제공한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일부를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 정보의 오판에는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다른 부분을 좀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당시에 미국은 일본의 항모나 함정 전투기 제작 기술을 되게 오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확실히 아시아를 우습게 보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하고 달라서 당시 미국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 원래 국수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때 전 미국의 일본 전문가가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의외로 모르는 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특히 아시아 쪽은 많이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일본의 어떤 기술력을 되게 낮게 봤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당시는 항공기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거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으로 지금 이게 개발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2차 세계대회 때 미군이 가장 앞섰던 그 항공 기종은 폭격기죠. B-17, 24, 29 그 유명한 B-29. 그렇죠. 카레맛 과자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B-29는 혁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폭격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치중을 하다 보니 항공기 종류가 한두 개냐고요. 그리고 아무리 요즘은 천조국 어쩌고 그래도 모든 거를 인류로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폭격기 개발에 치중하다 보니까 전투기라든가 뇌격기 이런 쪽으로는 개발이 뒤로 밀린 거예요. 후순위로.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서 아시면 처음에 초창기에 미군 뇌격기 같은 건 별명이 나르는 관이었어요. 실제로 걔들이 가서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가서 죽는 정말 그런 역할을 했었고 반면에 일본은 개전 초기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략 목표를 가지고 그쪽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1년에 미국 항모가 7척이에요. 영국이 1척. 참 대영 제국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 척. 일본이 10척이었어요. 오. 근데 성능이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물론 모든 면에서 최고는 아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초전에 일본군 군함들 성능이 미군 거보다 훨씬 좋았어요. 속도도 빠르고 해전에 투입하는 항공기들도 그쪽 위주로 개발을 했으니까 제로생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약점이 많이 드러나 좀 무시하는 경향이 생겼지만 항속거리하고 그 선회력 같은 경우는 당시 뭐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게 맞고 그 다음에 나가시마 B5N이라는 거 있는데 이건 당시 세계 최고의 내격기였고 어뢰도 최고 수준의 어뢰였어요. 이때 어뢰가 거의 들어가면 오발, 불발 이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뭐 요것도 좀 얘기가 길지만 그냥 하여간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장거리 비행정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미국이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일본 것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미국을 기습해야 된다는 것에 전략적 목표를 맞춰서 거기에다가 집중을 했던 것이고 미국은 오히려 유럽 같은 데서 먼 거리, 원거리 전쟁, 육군 희생 안 시키고 이렇게 폭격해서 적의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서 전쟁 능력을 상승시킨다는 어떻게 보면 피 안 흘리고 좀 쉽게 생각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었죠. 실제 그렇게 되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그쪽으로 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던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교훈이 뭐냐면 결국 상대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봐야지 네. 전방위로 방어하면 안 돼요. 네. 일본도 사실은 이쪽에 올인했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이 예상외로 빠르게 공세로 나오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방어 능력에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대 방어한다거나 그런 쪽에 능력이 약했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미군한테 빨리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아마 깨닫게 되겠지만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수준의 내 눈에서 바라보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눈 그리고 더 앞서가는 곳에서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좀 실력을 키워야 될 텐데 그렇다고 미국이 그냥 당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기습에 대비를 안 했다고 해도 이 미국이 그냥 당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네. 특히 함정의 대공포들은 그래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이 반격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영화에서도 좀 표현이 됐는데 심지어 이 대공포 사격 훈련을 받지 않은 흑인조차 흑인 네네. 취사병조차 기관포를 잡고 맞아요. 예, 사격을 하죠. 영화에서는 뭐 일본기를 뭐 격추시키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가 격추시킨 일본기는 기록이 없어요. 현실과 영화는 그 점에서 영화구나. 약간 할리우드네. 다르죠. 예, 미 육군 항공기 역시 이 몇 대의 기체를 겨우겨우 띄울 수 있었습니다. 네. 공격 목표가 됐던 큰 비행장들에 있던 기체들은 많이 파괴가 됐지만 이 훈련장으로 썼던 작은 비행장에 있던 기체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으로 한 10대 정도를 출격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대가 심지어 아군 대공포에 맞아서 격추도 되는 아이고야. 게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재보급을 하는 그런 감투 정신을 발휘해서 공격을 했던 일본 기들을 10기 정도를 격추를 시킵니다. 예. 공격을 당한 입장에서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 미 파일럿들은 나중에 영웅으로 막 수도되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살아남은 이 미 파일럿들은 앞에서 사진도 찍고 훈장도 받고 그렇게 됐었죠. 나중에 보면 걔네 둘이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었어요. 네네. 이게 어쨌든 참 착각하는 게 2대가 가서 10대 떨어뜨렸으니까 제대로 떴으면 100대가 갔으면 1000대 떨어뜨렸겠다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사실은 다 떴어도 얘들 둘만 살아남았을 수도 있어. 맞아. 게다가 총 10대. 게다가 이 부분은 영화에서 잘 표현한 게 이 두 사람이 그 전날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시고 네. 처음에 공격당했던 힐러 비행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체들이 불타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공격 안 당하는 데가 어딜까? 그리고 남아있는 기체가 어디 있지? 그래가지고 훈련용 비행장이 있잖아. 거기에 기체가 있어. 7대가 있어. 자기 차를 타고 그 비행장까지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술을 마셔서 그때까지 깨 있어서 이렇게 반격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비슷한 게 있습니다. 마시려면 오래 마셔라. 자, 그래서 11시가 넘자 이 전열을 가다듬은 이 미군이 본격적으로 이 일본 함대 찾아가지고 박살을 내자. 그리고 중폭격기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이번엔. 아이고야. 이 일본 함대는 오아우섬 북쪽에 있었는데 오아우섬 남쪽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이것도 아까 그 레이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레이더에서는 북에서 오는 걸 봤잖아요. 아니 근데 항모 같은 거 어디 있는지까지는 레이더가 합지를 못할 거야 아마. 섬 남쪽을 수색했기 때문에 섬 북쪽에 있던 일본 함대는 이 끝까지 발견을 못했죠. 그래서 뭐 하나도 타격을 입히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기습은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완벽한 성공으로 마무리가 지어졌다. 네. 진주만 공습 자체가 이 어떤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군사적으로는 엄청난 작전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주만 공격은 태평양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도 역사적 의미지만은 네.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가 뭔가를 시행을 해야 사람은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한 획을 긋는 사건인데 이게 좀 배경이 긴데 1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 사이에 가장 획기적으로 발전했던 게 어떻게 보면 항공기 전력이에요. 이거 그냥 1920년대 비행기하고 40년대 비행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완전 레벨이 달라요. 이거는. 최초의 폭격기가 엔진을 20몇 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부르부르 날다가 활줄에 주저앉은 것도 있어요. 이걸 보면요. 한 20-30년 후에 B-29 같은 게 나온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물론 지금 우리는 워낙 빠른 발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감흥이 안 오지만 20세기 초반에 살던 사람들한테 이 타임머신 타고 가서 두 비행기를 보여주고 요게 몇십 년 후에 나올 것 같니? 그럼 아마 그때 사람들 한 200년 부를 거예요. 그만큼 획기적으로 발전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전략적 전술적 고민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략 전술을 수립해야 되는데 10년 후에 항공기가 어디 이렇게 발전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그 요 중간 기간에 전략 전술 논하던 사람들 논리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 항공기가 어떻게 발전하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전투기 위주로 가야 된다, 폭격기 위주로 가야 된다, 주먹 다짐까지 할 정도로 난리들이 나는 게 왜냐하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과연 그 폭격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니? 이것도 지나가 보면 과소평가한 사람과 과대평가한 사람들이 중간에서 결국 2차 대전의 살육전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방향이 서야 투자를 결정하고 그 투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격기를 어디까지 개발할 건지 전투기를 어디까지 개발할지가 나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딜레마와 실수, 결과를 가르쳐 준 게 사실은 군사학적인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때 어떤 항공기든 간에 항공기가 발달하면서 전장터에 새로운 하늘이라는 공간이 생겼다.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거 좋아하는데 실제 2차 세계대전을 보면 이 하늘은 육군, 해군의 전쟁 방식을 바꾸는 거였어요. 육군 항공대, 해군 항공대, 심지어 해병 항공대까지 생기는 게 항공기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땅에 바다에 있는 땅과 바다에 있는 유닛들하고 결합을 해서 새로운 전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복잡한 거지. 그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것이 전격전이잖아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전격전은 기갑전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전격전이야말로 항공 근접 지원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야 왜 그게 첨단 전술이냐면 항공기가 그게 붙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또 어떻게 이용하느냐 놓고도 무지하게 말이 많았고 전쟁 내내 싸웠어요. 이러다 보니까 바다와 땅 모두에서 굉장히 복잡한 딜레마가 터졌던 것이고 진주만 사건은 결국 이러한 딜레마에 굉장히 획을 그어주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난 12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중국기 5대, 러시아기 15대가 침범을 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 얘기를 하다가 롱 타임 어고 하고 같이 지금 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방공식별구역의 필요성, 이 탄생 여기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 전에는 사실은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그런 개념이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진주만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적기가 그냥 영공으로 들어오면 바로 타격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미국 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방공식별구역이 나왔을 때는 미국, 북미를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만약에 적기나 적대 세력이 들어오면 방공식별 내에서 식별을 하고 그리고 무전으로 이제 너 정체를 밝혀라 뭐 이러는 거죠. 무전에서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면 요격을 하는 거죠. 요격기가 가서. 그 뒤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저 시스템 괜찮네. 그러면서 채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총 한 28개국이 이 방공식별구역을 채택을 했고요. 그 중에는 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은 방공식별구역은 우리 영공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방공식별구역에 적대 세력의 기체가 들어와도 이거는 침입이나 침범이 아니라 진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우리 영공에 들어왔을 때 그때 침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이 용어가 많이 혼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확실한 거는 레이더 보고는 몇 대인지는 꼭 보고하게 명령체계가 잡혔겠다. 그러니까 이게 방공식별 오늘 내 교훈을 만약 잘못 받아들여서 그럼 진주만 사건 이후로 방공식별 구역을 만들었으면 이제 진주만 기습 같은 건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 방공식별 구역을 만드는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단지 미리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진주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사건이 교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공기의 기종이라든가 무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대는 어느 정도로 발달했느냐, 적의 항공모함이나 레이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대응할 것이냐. 항공 방공식별 구역이라는 건 결국 이러한 대응과 판단의 준비를 더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공식별 구역이 유지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있으면 뭐해. 오늘 얘기했던 레이더의 오판이라든가 육군과 해군의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 병사들을 훈련할 때 말 한마디 하는 거 이런 것이 잘못되면은 방공식별구역도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전쟁 끝난 다음에 그때 봤는데 왜 못했니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건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주만에 있었던 벌어졌던 모든 실패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검증하고 실전에서 검증하는 교훈으로서 식별구역이 있는 거죠. 지금도 왜 여객기 잘못 알아가지고 실전에서는 떨어뜨리고 뭐 5만 가지 사건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트레이닝장으로 그렇게 말이 좀 이상한데
전쟁을 대비하는 실전적 트레이닝장으로 생각해야죠. 또 방공식별구역이 사실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이 방공식별구역이야라고 선포를 했죠. 그런데 적기가 예고 없이 진입을 했어. 근데 그걸 우리가 몰랐어. 그러면은 적국에서는 아 얘네들이 능력은 없구나. 그냥 구역만 정해놨을 뿐 능력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구역을 정해놓으면 그 구역을 철통같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요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서 좀 비슷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유럽 전선에서 독일이 영국 침공할 때 레이더 쫙 먼저 깔은 게 영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방공식별구역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저거를 깨트리는 법이 없나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계속 비행기하고 비행선을 보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레이더를 얘들이 먼저 보는 거야, 영국 애들이. 그냥 딱 오면 꺼버려. 왜? 전쟁 전에. 그러니까 방공식별구역을 다니면서 간을 보는 거지. 얘네들의 태세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접근을 하니까 영국 레이더가 그 먼저 감지하고 꺼버린 거예요. 왜 꺼요? 전판원 이런 걸 모르게 하려고. 걔들은 일부러 비행기를 집어넣어서 레이더에 감지되고 하면 자기들도 아니까 그래서 레이더를 피하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그랬지. 성능도 알아내고 약점도 알아내고 딱 꺼버리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쪽도 큰 걸 알죠. 알죠. 그럼 또 딴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대서양 항공전에서 레이더한테 당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죠. 이거 현대전에서도 이 방법 쓰지 않나요? 정보 전자 수집을 하는 그런 기체가 따로 있죠. 네, 오늘 이렇게 진주만 공습을 통해서 저희가 그럼 무엇을 좀 생각해서 가면 좋을까요? 미국 입장과 일본 입장에서 두 가지 교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교훈은 우리가 내내 얘기를 했으니까 일본의 교훈에서 가만히 이걸 보면은 사실 진주만 이 성공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했다. 그 머나먼 태평양을 들키지 않고 건너가서 기습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정말 획기적인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든 기습의 성공은 본래의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근데 전략적 목표라는 면에서 보면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엄청난 기습을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미국이 6개월 동안 태평양을 못 오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연료 탱크를 부수든 항공모함을 부수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사히 저기까지 도달한다는 거는 성공인데 왜 도달했니 거기. 뭘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좀 미안한 얘기지만 보석상에 침투를 했어. 왜? 뭘 훔쳐오려고. 근데 침투했어. 야 성공했다. 그리고 그 보석을 그리고 와버렸으면 이거 도둑이 실패한 거잖아. 그리고 아무것도 못 가졌어. 그래서 사실은 전략적 목표에서 완전히 실패를 했는데 이게 왜 당시 일본군 사령관 나고모도 그렇고 나중에 야마모토도 사실 좀 착각을 하는데 이걸 왜 성공이라고 받아들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 한 방 쳤으면 성공.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는 계속 나고모가 바보라고 막 이제 비난을 많이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바보이고 실패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나보단 똑똑할 거 아니야 군인으로서. 그러면 왜 이런 사람이 아니 나보다 나 지금 보트도 덜 줄 몰라요. 왜 이런 사람이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까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거대한 기술이고 너무나 많은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에 눌려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야 도착 와 됐네 이런 실수를 사령관이라는 사람들도 하더라.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전략적 목표를 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 전쟁 초에 미군을 보면은 전쟁성이 있고 육군성이 있고 해군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슷한 조직이 여러 개가 있으면 유기적인 협력을 하기엔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이후에 이 미국도 정신을 차리고 이 세계를 통합해서 국방부로 바꿨죠. 그런데 저희한테 주는 교훈은 이런 기관들의 특히 안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미래전엔 더해요. 미래전은 이제
옛날에는 공군도 없었는데 이제는 공군뿐만이 아니라 우주군이 탄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장 자체가 다변화, 입체화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어느 한 구석에서는 이 안보의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전쟁을 대비하면서 각 기관들의 협력과 그리고 정보는 습득하는 것보다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방을 쳤다고 이야 나는 승리한 거나 다름없어 정신 승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탐으로서 큰 것을 얻을 것인지는 본인의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